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일단 시장이 숨 고르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시세 분출하고 있는 쪽 자동차 부품입니다. 단숨에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주요 자동차 부품주 주가 등락률인데 오늘까지 오늘 오전 10시 최고가 기준인데 더 올라가는 게 있어요. 추가되는 것들도 있고 성우 하이텍이 일단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진산업, SL, 화신 등의 종목이 분출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자동차 좋은 거 알고 있었고 자동차 부품도 좋아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근데 오늘 유독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 뭐 할 종목이 없다 뭐 이런 느낌이 첫 번째 있는 것 같고요. 갈 만한 매기계야 몰릴 만한 곳이 없다? 왜냐면은 먼저 자동차 부품주들은 최근에 신고가가 나지만은 조정을 좀 받았었죠. 자동차주들도 마찬가지고요. 배터리 관련주들은 뭐 최근에 이제 시세를 내고 있지만은 분기 어닝 시즌에 입각한 투자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2분기 실적 모멘텀이 YOY 대비해서는 좋을 것으로 예상되지만은 시장 예상치보다 많이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대장주 배터리 셀 업체들을 봐도요. 반도체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미중 간의 관계 갈등 거기에 더해서 간밤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실은 많이 빠졌거든요. 맞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을 안 간다라고 한다면은 분기 어닝 시즌에 입각했을 때 가장 좋은 실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자동차 업종 쪽으로 가는 게 맞은 선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자동차 업종군들 대표 주자인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현대차가 3.6조 원 정도, 그리고 기아가 이제 3조 원 정도의 실적 컨센서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오고 있는 증권사들의 보고서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4조 원 이상의 현대차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3.5조 원 정도의 실적을 예상을 하면서 높아진 눈높이 대비해서도 더 높아지는? 그렇죠. 서프라이즈 이상의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근거가 뭐예요? 어떤 것 때문에? 그 근거는 뭐 당연히 판매 데이터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자동차의 판매 데이터라는 것은 월 초에 전월 달의 데이터를 도매 판매 데이터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거 그냥 다 더하면은 실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곱하기 ASP 빼기 원가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사실 원가라는 것 자체는 원재료비라든지 물류비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물류비 같은 경우는 완화가 됐고 원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철 같은 경우 차 강판 가격 인하가 있었기 때문에 부담되는 요소가 없다라는 거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2019년도에 육박하는 굉장히 좋은 판매량을 보였고 기아는 뭐 사상 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아진 ASP, 이 ASP의 상승은 SUV의 비율 증가와 함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제네시스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의 호조세 거기에 더해서 조금 더 단가가 비싼 전기차의 판매 때문에 당연히 탑라인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당연히 조금 더 가볍고 개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의 주가 흐름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ASP 평균 판매 단가 그렇죠. 당연히 비싼 차 많이 팔면 단가는 좋겠죠. 그게 이제 믹스 개선이라고 해서 SUV 등 판매 비중이 높아지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자, 지금 그런 이익이나 매출에 긍정적일 만한 데이터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2분기 역대 최대 실적 경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 떨어질 때마다 갖다 붙였던 이유가 피크아웃, 이게 최대다. 이렇게 분석했던 게 무색하게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확 쏠리고 있는 상황. 추가적으로 상승의 룸이 남아있을까라는 궁금증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요. 연초에 우리가 증권사들의 보고서를 살펴보게 되면은 굉장히 우려했었던 섹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전력기기 쪽이었고요. 하나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자동차 섹터예요. 아니 얼마 안 됐어요. 한 2주 전인가 3주 전까지만 해도 제가 봤던 레포트에 다 우려감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재밌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숫자로서 증명을 해주면서 전력기기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에 대한 실적 성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피크아웃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피크아웃이냐 사이클상의
정점이냐, 이것은 좀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피크아웃은 약간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하지만은 사이클상의 정점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상향 사이클에서 흔들리면서 올라가는 것이 주가이기도 하고 실적이기도 한데 예. 결국은 그 사이클상의 정점을 찍었다고 해서 우상향 트렌드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더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좀 갈리지만은 분명한 것은 현대차 그룹의 모멘텀이라는 것 자체가 2010년도, 11년도 처음 미국의 점유율이 거의 뭐 두 자릿수 가까이 나올 때 좋은 흐름을 보였었던 상황 속에서 12년이 지난 현재 상황 속에서 현대차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은 분명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언젠가는 정점을 실적을 찍겠지만은 너무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실적 발표가 되고 또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늘 나와요. 그렇죠. 높다라고 최대 실적 경신하면 늘 나오죠.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별 판매 데이터 나오는 기업들이거든요. 맞아요. 월별 판매 데이터 문제가 없으면은 3분기 실적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뭐 10일 단위로도 나오잖아요. 판매 데이터가.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뭐 글로벌 판매 데이터라든지 점유율이라든지 이러한 자세한 데이터들을 보면서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만약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혹은 실적이 뭐 나왔을 때 오른 주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라고 한다면 잠시 정리를 했다가 이후 월별 데이터 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결국은 주가 재반등 가능성을 생각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피크아웃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그 온라인, 뭐 줌, 비디오 같은 이제 온라인 화상 연결 프로그램 등등 이런 언택 관련 기업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딱 종식되면서 그 많이 사용 그 시간이나 이런 게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딱 끝나는 시기가 피크아웃. 사이클 산업은 사실 좀 이런 경기와 맞닿아 있는 게 대체적으로 많거든요.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그런데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비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경기까지 좋아진다면 구매 여력이 다들 높아지겠죠. 자동차도 바꾸고 싶고 휴대폰, 뭐 PC 이런 것도 바꾸고 싶고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만드는 회사 그리고 뭐 자동차 만드는 회사 그리고 화학 이게 사실은 이게 시클리컬 같이 사이클로 맞닿아 있는 쪽인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이클을 그려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사이클 산업이라고 합니다. 사이클 상단의 상승의 추세 안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월별 데이터를 체크하면서 긍정적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 다만 시세가 단기적으로 나온 부품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사실 부품사들은 제가 이제 어제도 머니투데이 와서 아침에 7시 방송을 하고 갔는데 제가 부품사들 딱 3개의 말씀을 드리고 갔거든요. 그 기업이 이제 화신하고 SL하고 다음에 성화이텍 3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주가 다 급등을 하고 있어서 근데 제가 그 종목군들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제 현대차와 기아의 전동화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눈높이를 가져가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BSA라든지 BMS라든지 배터리 케이스라든지 램프까지 포함된 전동화 쪽으로서의 확장 전략을 펼친다라고 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이 대표적인 3개의 종목군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뭐 따라잡자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분명히 어렵겠지만은 중장기 현대차 그룹의 전략에 따라서 해당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가져나가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탑픽을 찍겠습니다. 뭐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약간 그런 선택이긴 하지만 현대차 그룹 내에서 탑픽과 부품주 내에서 탑픽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요.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고민스러운데요. 현대 오토에버.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부품사 중에서는 아까 그 3종목인데 SL은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좀 가져가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SL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 외에는 사실 화신, 성화이텍 두 중에는 이제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오토에버가 그 MSCI 편입 가능성도 있죠. 수급적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아마 그 후보군 안에 들어가긴 할 겁니다. 아직은 좀 미정이긴 하지만 뭐 수급 이슈도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드리면서 자동차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볼까요? 자, 이 반도체 쪽 미중 갈등 이게 진짜 속내에는 무엇인지 궁금하나 표면적으로 나오는 건 미국이 AI 칩 중국 수출 제한 확대를 추진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 먼저 나왔고 중국 상무부에서 다음 달부터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제한을 미국에서 또 추진한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메인 카드는 아니죠. 네. 게르마늄 예전에 어렸을 때 어르신들 팔찌 많이 그렇죠. 옥팔찌, 옥장판. 네. 맞아요. 그 게르마늄인가요? 네. 그거겠죠. 네. 조금 들어가겠죠. 저 어릴 때 안 써봤으니까. 예. 야, 저희가 또 그런 세대는 아니군요. 어르신들이 많이 하셨는데 네. 요즘에도 나올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옐런 장관이 또 중국에 방문을 그렇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까 먼저 체크를 받겠습니다. 네, 우선 뭐 진짜 대화가 잘 통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일 것 같고 예. 사실 이제 표면상으로 뭐 얼굴을 붉히는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얼굴 이렇게 대면하고 나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좋은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그럼 시장에 많이 반영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차피 이제 둘 간의 관계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나쁜 내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좀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시장이 이 이슈에 따라 약간의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는 2분기 실적 흐름과 미증시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이제 일단 반도체가 이를 빌미로 지금 미국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2% 떨어졌고 네. 오늘 우리 시장 삼성전자가 그래도 괜찮긴 한데 그렇죠. 나머지 장비 쪽 소재 부품이 힘을 못 쓰는 상황. 특히 이제 AI로 인해서 급등했었던 반도체 맞습니다. 관련주들이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응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갈륨이라는 소재는 차세대 반도체 쪽에 이제 들어가게 될 소재이고요. 개발 단계에 있지만은 소재이고,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특수가스를 만들어낼 때 이제 사용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중요한 소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뭐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 산학 교수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게 뭐 수출 통제가 있더라도 다른 라인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우리가 뭐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면은 답을 찾을 것이다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그랬나요? 예, 우리는 언젠가는 이제 답을 찾을 것이다 뭐 이런 유명한 대사가 명대사. 있는, 예. 그렇죠,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일본 쪽에 반도체 소재 수출에 대한 금지가 나왔을 때도 우리는 굉장히 걱정을 했었지만은 예. 어떤 방식으로든 답을 찾았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제 이 뉴스가 만들어낸 주가의 하락은 저는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사이클의 업을 좀 고려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은 예. 저는 대응으로 매수 대응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추가 낙폭을 키운다면 매수를 한다는 관점에서 어떤 종목부터 매수를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선택 자체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요. 저는 이제 첨단 반도체 쪽과 전통적인 반도체 업종군들을 다 하나씩 보유하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차피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실 테니까요. 결국 이제 첨단 반도체 쪽이라고 한다면은 뭐 많은 종목군들이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여전히 추세를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비코전자 같은 기업도 뭐 DDR5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전통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테스트 소켓 시장 변화 이슈와 함께 최근에 TFE라든지 아니면은 ISC와 같은 종목군들이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주가의 반등 포인트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주가 흐름 자체는 제한적이지만은 이러한 기업도 한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노공업이 뭐 하는 회사죠? 테스트 소켓 하는 회사고요. 사실 이제 전방이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 쪽 테스트 메모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부진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다른 메모리 쪽으로서의 확장 전략도 좀 가져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버 소켓 시장 변화 기대감에 따라서 관련 소켓 관련주들은 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종목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전통 반도체 안에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주가 부담이 좀 덜한 종목으로 리노공업을 꼽아주셨고요. 첨단 반도체 라인에서 매수의 기회를 노려서 볼만한 종목 한미반도체, 아비코 이렇게 네. 주셨습니다. 반도체 이야기고 저 궁금한 부분이 네. 삼성전자 일단 1차 매물 소화해야 되는 라인이 얼마 정도일까요? 사실 가격 전략 자체는 예. 어차피 이제 수급적인 전략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뭐 딱히 1차 매물을 소화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판단 자체는 저는 뭐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항상 이제 삼성전자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이제 비워져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 여력 자체가 계속 이어질 것이냐라는 판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얼마나 샀어요? 외국인들이 엄청 사던데. 지금 아직까지 이제 비율로 따져봤을 때는 52% 후반 정도일 겁니다. 52% 그죠? 후반. 아직까지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한 4%, 3% 이상 좀 비어 있는 상황인데, 3%. 예전에는 예. 이런 시각이 있어요. 지금 이제 시장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액티브 쪽의 자금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였다. 특히 예. 이제 이번 시장 올해 시장 같은 경우는 패시브 자금보다는 액티브 자금이 좀 활발하게 움직였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예. 그 액티브의 자금이라는 것 자체가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 혹은 뭐 몇몇 개의 종목 쪽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예.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패시브 자금의 유입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패시브까지. 그렇죠. 예. 그러면은 만약에 패시브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느 종목으로 가장 강력한 수급이 쏠릴 것이냐? 그게 뭐 궁금해요. 얘기할 것도 없이 당연히 삼성전자거든요. 항상 그렇죠. 그렇기 아무래도 때문에 인덱스 쪽이.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매수 여력 자체는 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예. 가볍지 않은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사실 주가의 상승 여력 자체는 조금 제한적일 제한. 수 있다라는 부분이 예. 부담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예.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는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예. 그렇게 움직이지는 못한 상황이었고 최근 좀 더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투자 전략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첫째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느냐에 대한 이슈와 함께 예. 두 번째는 너무 빠른 변동성을 기대하면서 삼성전자를 가져가지는 말자라는 투자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아주 화끈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감안하고 본다면 긍정적인 평가. 저희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30초. 네. 삼성전자 가격이 궁금하면 이것도 가격이 궁금해요. 에코프로 간략하게만. 예. 에코프로요. 예. 사실 또 보니까 오늘 또 4만 올라요. 원, 5만 원 선. 7만 8천 지금. 제가 아까 봤을 때보다 또 더 이제 주가가 예. 올라오게 된 것 같아요.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차전지 관련주의 바로미터라고 좀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고 예. 결국은 이제 최근 상단의 돌파와 함께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쇼커 물량이나 아니면은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끝까지 가자. 예. 이러한 투자 전략.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100만 원이라는 허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봤을 때 뭐 주가 지수도 100포인트 단위 혹은 50포인트 단위, 환율 같은 경우는 50원 단위 맞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심리적인 허들 선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100만 원, 이거 불안한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러한 불안 요소는 60만 원 갈 때도 70만 원 갈 때도 예, 80만 원 갈 때도 맞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내가 세워놓은 일중 에코프로의 어느 정도의 하단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자라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시세가 갑자기 또 나오고 있어서 에코프로까지 점검을 받아봤습니다. 올라갈 때 파는 게 아니라 머리 찍고 내려오는 어깨에서 파는 네. 것이다. 이런 투자 조언도 주셨네요. 기억해 주시죠.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